오늘 저 짱 토론 풀면을 굉장히 아주 그냥 강하게 발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짱 토론하자는 후보들 제안 있으면 받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뭐 토론을 피한 적이 없고, 또 지난번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저만큼 많은 토론을 한 사람이 없죠. 그리고 어느 토론에서도 제가 뒤졌다, 뭐 그런 평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예. 사실 이게 본 질문은 아니고요. 근데 좀 풀려고 한 거고, 이제 현장에 있는 저희 강태가 팀장부터 복되지 않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후보님이 내세우고 있는 프레임의 핵심이 정권 교체 세력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셔요. 근데 안 후보도 야당 후보인 동시에 또 더 좋은 정권 교체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도 연대 없이 승리하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문 후보님을 지원하지 않는 국민 모두가 적폐 세력으로 몰아갈 거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안철수 후보가 정권 연장을 꾀하는 그 부패 기득권 정치 세력, 그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아니라 정치 세력이지 않습니까? 또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도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 마른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들도 이제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경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었지만, 어느덧 정권 연장을 꾀하는 그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로 지금 대결 구도가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적폐 세력이 정치 세력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안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정치 세력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그렇게 말하자면 정체성의 변화, 구조의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징후가 지금 정권 교체는 그야말로 촛불 민심과 함께하는 것인데,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고, 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도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정치 세력들 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안철수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국민의당도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권 교체냐,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염원하는 그런 촛불 민심이냐, 정권 연장을 꾀하는 대표 기득권 세력이냐, 이 대결 구도가 점점 이렇게 이제 말하면 좀 더 선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안 후보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님이 문 후보님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유산을 물려받은 무능한 상속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자수성가론을 내세우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정권 교체 세력이 아니라는, 정권 교체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모든 면에서 뭐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민생이나 남북관계 면에서나 또는 경제 생명의 면에서나 안보의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우월했다고 믿습니다. 물론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도 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그대로 개성하고 이제 한계까지도 우리가 뛰어넘는 그런 제3대 민주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권 교체를 영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인데, 그런 과거의 노무현 정부를 무능한 정부였다고 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여권 정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후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수성가 이야기를 만약 한다면 그야말로 그 안철수 후보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아오신 분이죠. 그러나 저는 뭐 과거 민주화운동을 통해서나 또는 뭐 인권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나 어려운 어떤 일반 서민들의 어떤 고통, 그 마음들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하면서 살아온 그런 후보이죠. 네. 두 가지만 정말 하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이제 안철수 후보 보고 러브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뭐 맞는데, 그런 안철수 후보 본인은 그쪽하고는 연결 생각이 전혀 없고 끝까지는 가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뭐 그런 그쪽 적폐 세력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거 별개로 안철수 후보는 그냥 끝까지는 연대 안 하고 그냥 가면 그 경우도 적폐 세력하고 연대입니까? 그냥 연대 안 하고 그냥 그것은 그야말로 네. 양손의 떡을 다 쥐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권 교체를 말하면서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적폐 정치 세력에 이렇게 지지도 받겠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대결 구도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혼동스러울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저는 선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결 구도가 선명해진다면 저는 정권 교체를 영원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맞으면 저를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 원래 예정됐던 건데 뭐 많이 질문 들으셨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아드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한번 아예 그냥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억측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바로 그 후보님 대표님께서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아예 그 권재철 당시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호철 사돈 그 어른 문제는 또 이호철 당시 비서관이셨으니까 아예 그분들하고 또 당사자의 아드님도 계시는데 아예 이분들 다 데리고 나와서 그때 디테일을 갖고 그때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 예를 들어 그 원장님 같은 분이 그때 뭐 내가 뭐 친분가기 때문에 그런 일도 없었고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명을 하겠다 하면 아주 명쾌하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아예 했을 생각은 없으시죠. 아니 우리 중앙일보가 예. 무슨 뭐 엊그제 참가된 신문이 아닌데 예. 그 과거에 다 다루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권재철 원장의 뭐 무슨 해명,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국정감사 네. 결과 또 뭡니까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용 정보에 대한 또 노동계 감사 결과 그거 뭐 다 그때 뭐 다루시지 않았나요? 마치 네. 새로운 문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미 이 고용정보원의 그때 원장은 이 참여정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고용정보원장은 그 정부 시절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때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 결과 이렇게 확인됐으면 그 문제는 확실하게 해명된 것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해명은 그 당시 채용 때 특권을 행사한 바 없으며 특혜를 누린 바가 없다. 그것이 전부지 않습니까? 실제로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냐 없느냐라는 것은 고용정보원을 통해서 규명했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이미 분명히 끝난 문제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그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번 대선에 또다시 정말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저를 공격할 다른 어떤 도덕성의 흠결이라든지 검증사유가 없다는 것이나 같은 말이죠. 지금 뭐 아마 앞에서 그 질문이 여러 번 있었을 텐데
내일자에 이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양자 대결 말고 다자 대결이라고 이제 앞으로 후보로 등록하실 경선에서 후보로 뽑히신 분들 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묘하게 동률까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흐름의 추세가 조금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두를 달리시다가 이제 추격자를 만나신 새로운 추격자를 만나신 상황인데 앞으로 선거까지 댓글 구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그 격차를 추월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시 걸려오실 수 있으신지.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구도가 가면 갈수록 이게 선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 선택은 거의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할 점은 그 점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꿔내는 그런 어떤 개혁들을 해내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해왔던 반칙 특권 또는 불공정한 또는 정의롭지 못한 이런 요소들을 다 일소하고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이렇게 만들면서 국민의 삶을 바꿔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비전이나 정책 방안들을 더 이렇게 국민들에게 와닿게 제시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정의당 김상중 후보랑 혹시 연대 논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 정의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이렇게 이 정의당은 이른바 이제 진보적인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데 비록 낮은 지지라 하더라도 이런 대선이라는 이런 공간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가치나 정책 지향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단일화의 필요가 없도록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치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일치 없다.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 정의당이나 심상정 후보 또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하나만 주시겠습니다. 항상 선거 때마다 보면 이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정책을 주장할 때마다 다른 쪽에서는 이게 큰 정부로 가고 이게 규제 강화로 가고 이런 비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딜레마가 상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정부의 어떤 간섭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강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고, 한편에서는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 일자리가 당장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노동계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우리한테 이게 좋은 거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지금의 어떤 대기업이 주로 이제 경제의 주축을 형성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자칫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어떤 우월한 위치를 뒤집는 그런 어떤 새로운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 끼어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어떤 벤처 기업들이 설 입지를 찾지 못하고 이제 이런 어떤 지금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그리고 국가의 정책도 그동안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이 벤처 육성,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한 게 주로 대기업을 끌어들여가지고 각지의 이제 창조혁신센터를 짓는 이런 방식으로 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께서는 뭔가 좀 어떤
이 딱 수치로 딱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 방향 어떤 원칙으로 그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 혹시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예, 담겨 있는데요. 우선은 작은 정부라는 미션은 이제는 타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공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 공공 서비스 일자리의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 아니라 절반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82만 개의 일자리가 늘릴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까 주제 간섭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그것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당연히 민간 기업들이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어떤 자율과 창의성 이런 것이 절대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들은 국가가 구축해 줘야만 국가가 구축한 인프라 위에서 민간 기업들이 그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러나 그것이 간섭이어서는 안 됩니다. 규제는 특화되어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국법 국가에서 연루된 것인데 포지티브 규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규제 방식인데 이제는 그런 규제 방식을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금지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는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전면적으로 그렇게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우선 신산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 분야만큼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미 그렇게 정책에서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류 역사상 여러 차례의 산업혁명들을 우리가 다 겪어보면 결국은 그 산업혁명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고 또 우리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경제를 더 성장시켰거든요. 저는 4차 산업혁명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많은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또 그와 동시에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드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 분들을 어떻게 늘어나는 일자리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국가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직업 전환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한데 과거의 직업 전환 교육은 전부 퇴직 이후에 이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들까지도 그런 직업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나름 새롭게 늘어나는 그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주겠죠. 그러나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진다면 낙오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벌 대기업들도 이제는 개혁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은 성격상 중소벤처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게 이렇게 또 주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벤처
기업들에 대한 또 아주 과감한 그런 지원들을 하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